것 같아요. 그렇죠? 노지 상태에서 많아요. 모든 가수원에 월동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월동기 때 발화전에 도생이병 월동 병만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낮춰야 금년도 대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도 개인에 따라서 발화전인데 일단 발화전. 그러니까 석유화학 때는 어쨌든 간에 뭐 좀 농도가 강해지면 입이 타요. 물론 발화 초기 때 타면 끝이 탈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면 더 회복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화 초기나 발화 전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4월달에 하는 게 농도도 좀 높여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화살깍지벌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살깍지벌의 알이 부화해서 나오는 5월 요 상중순 때 보통 5월 한 10일쯤이면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5월 요 시기 때 화살깍지벌레에 대한 대비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겨울이 좀 습하고 건조하면 이제 산화물이 증가해요. 온도보다는 건조거든요. 해충에 대한 산화물은. 습하지 않 건조하면 뭐 따뜻하다고 하는 것보다 건조 습도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이 화살깍지벌레 쪽에서는 응애류하고 그것은 요 부분 어쨌든 나무 수태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봐요. 물론 화살깍지벌레 현재 과수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경중을 이제 조울을 해봐야 되겠죠. 이때 방지하는 것이 나무 수태에 좀 영향을 주더라도 유지하다고 하면 기회를 넣는 거죠. 높게 안한 상태에서 또 기계유지에 들어가자니 그렇네.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연면 시비를 한다고 하면 기계유지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름막을 형성하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양제 들어간다 그러면 어쨌든 기계유지 앞에 들어가야 돼요. 기계가 돼요. 그리고 기계유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5도씨 이하에서는 살포하고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다 퍼지기 전에 애들이 막 이렇게 옮겨 붙어요. 그래서 오늘 한 두 번 두껍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해가 심하게 나와요. 입이 뭐 새카맣게 이렇게 말라죽거나 하는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갑자기 살포한 다음날 갑자기 서늘해졌다. 그러면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유제가 적어도 한 10도씨 이상으로 유지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기계유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보통 10도씨 이상은 다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기상 온도 조건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추는 것도 필요하죠. 영양제 살포를 안 했다. 그럼 영양제 살포하고 이제 기상 상황에 봐서 기상 상황을 보면서 기계유제 살포력을 판단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써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저 기계유지 60배가 네. 루비깍지벌레도 루비깍지벌레도 부분적으로 이제 방제는 가능해요. 근데 워낙 그것은 거의 왁스물질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루비라고 하면 이제 7월달 쪽으로 방제 타이밍을 7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7월 3일. 7월 3일쯤에 가야 되니까. 어차피 월동 상태로 쭉 그냥 7월 상순까지 가는 거거든요. 알을 한 6월 하순이나 7월쯤 알을 낳고 7월 상순에 새끼가 나오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그때 적당한 방제를 해줘야 돼요. 눈비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는 인어도 일부 나무에서만 있었는데 재작년, 작년에가 눈비가 굉장히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7월달 그때가 또 청귤 청귤 때문에. 네, 청귤 시기가 이런 또 겹치니까 아주 그게 방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글쎄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걔가 가물었잖아요. 보통 7월에 비가 많이 오니까 새끼들 아래에서 나와서 기어다니는데 비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에 맞아 떠내려가고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작년은 7월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존이 높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에 많이 높아졌고 어쨌든 타이밍이 푹줄하고 또 이게 맞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유제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잡아야겠죠. 그것은 뭐 석유화학제도 효과가 있거든요. 깍지벌레 그 어린 벌레는 그럼 다단 유황을 써도 되고 그냥 석유화학제를 써도 되고 그 타이밍이에요. 7월 상순, 7월 중순 그 시기 때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식물
독초 쪽 식물 추출물 이런 것들 경계해서 루비는 이제 7월달에 막아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근데 지금 월동기 때는 어차피 기계유지를 강하게 써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루비 같은 경우 효과가 없네. 저희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 그 옆밭에 누리깍지가 작년에 아주 많아서 네. 제가 이 교육한 자료를 그대로 해서 확인했어요. 사실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뭘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교육 자료로 해서 네. 기계 유지를 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반신반의했는데 누리깍지가 아주 많아서 네. 그랬는데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관찰해서 눈으로 관찰하면 이제 새끼 나오는 시기도 다 보이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은 시기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낙의 종류보다는 방제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친환경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친환경 재배에서 그 월동이 방제는 어쨌든 간단하죠. 쉽게 뭘 어떻게 할 거냐만 결정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것은 이제 일본 자료거든요. 좀 옛날에 실험했던 자료인데 이거 보면 방제가가 60배에서는 한 87.5%, 그다음에 40배에서는 기회제예요. 한 90.3% 나와요. 난 90배 가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 요것을 60배 정도 본 겁니다. 한 80배 정도도 이렇게 효과가 안 나왔어요. 화살깍지벌레에 대해서. 화살깍지벌레 이세리아나 루비는 화살깍지벌레보다 이 등에 있는 껍질이 훨씬 더 강해요. 그나마 화살깍지벌레가 이 정도 월동기 방제로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깍지벌레 껍질 싸고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집에 빨아먹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맞고 있고. 기계를 강하게 60배 정도 쓰면 이걸 다 도패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요 틈이 많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흔들면 이제 막 껍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람 많이 불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잘 안 떨어질 정도로 이게 거의 밀착돼 있다고요. 이 틈이. 그럼 이 틈이 헐렁헐렁하면 또 천적도 잘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 빗물도 아까 말씀 빗물로 스며들고 그럼 얘가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근데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노지에서는 천적 이 베달리아 무당벌레에 의해서 웬만큼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노지 상태에서는. 다만 이제 비가림에서 문제였을 뿐이지. 노지는 그럼 이세리아를 일단 생략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마 알집이 거의 생기지 않았을 거고. 거의 5월 20일 정도의 사진이에요. 네? 5월 20일 정도의 사태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요 정도 되죠. 5월 20일이면 이제 이렇게 알집이 요즘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노지에서? 네. 그럼 작년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알집이 지금 있어. 안 들어있어요? 살아있지. 원래 왜 이렇게 빠르지? 안에 다 독해져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으니까 안 좋아. 날씨가 따뜻해요. 혁이 보는 훨씬 더. 그럼 몇 달이 빠른 거예요, 이제? 한 요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따가지고 요 안에 알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 어떻게 주황색이 찍찍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알 들었다는 뜻인데. 성충이 됐어. 귤달 때는 그나마 없었는데 요즘에 좀 보여요. 그럼 작년에 있던 애들이 벌써 알집이 만들어져서 컸다는 뜻이네요. 어쨌든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철이 따뜻하면 겨울철에 그냥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얘들이 휴면을 일반적으로 이제 해충, 곤충들은 겨울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어느 좋은 효과를 우리가 이제 감제 같은 경우도 좋은 처리를 해야만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해충도 좋은 처리를 받아야 얘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세리아는
아열대성 곤충이기 때문에 휴면을 안 들어가요. 그냥 추우면 멈춰 있다가 따뜻하면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가을 이제 겨울 들어오면서 추워지니까 그냥 활동을 중단했다가 겨울에 따뜻하니까 조금씩 해서 알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저 일찍 생긴 알집이 호생추위로 죽지는 않을까요? 안 죽을 것 같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영화로 떨어지지 않으나 죽지 않고 영화로 또 이제 적어도 뭐 몇 시간, 1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있지 그냥은 안 죽어요. 그럼 일단 알집이 이제 계속 커져서 나중에 알집을 잘 관찰하면 이제 부화하는 시기가 보여요. 알집을 따서 갈라보면 새끼들이 이제 부화해서 막 나오려고 다리 달린 새끼들이 보여요. 또는 알집 주변에 이제 새끼들이 정착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새끼들이 확 늘어났다 주변에. 그럼 그때 약을 살포하면 되죠. 그때 기계유제도 한 기계유제 150배로도 잡히거든요. 그 정도 살포해도. 석형 때한 110배, 150배도 방제가 가능하고.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당벌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선 뒤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대와는 천적 이 무당벌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특히 비가림 쪽에서 중요하죠. 뒤에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혹정병 월통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근가지 열심히 제거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보면 뭐 가는 것도 있고 좀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죠? 이 사근가지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3 내지 4cm 정도 요거에 이 병자각이라고 하는 흑점병의 월동 병원 많이 생긴다. 월동 여기가 요정 두기. 그리고 6mm 이상이 두꺼우면 거의 문제가 안 된다. 요 정도 굵기가 가장 3에서 5 여기죠. 요 정도 굵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썩어버려요. 바로 썩잖아요. 가누라는 것도 쉽게 썩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6월이나 여름철 장마기 때 이 병원 포자를 만들어서 감염에 크게 작용하는 것들은 좀 약간 이런 거 3에서 5cm 정도 굵기의 사근가지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는 것들은 6월이나 그때 되면 다 썩어서 죽어버린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혹시 전정을 하실 때 이 정도 굵기의 사근가지를 많이 없애주면 좋고, 그런데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근가지에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병자각이 각이라고 해요. 병자각. 다음 병자각 오광처럼 그런 병자각이 생기고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포자가 나오는 거예요. 병포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비에 이제 스며들어서 이렇게 쭉 위로 밀려 올라와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처럼. 그래서 여름철에 사근가지를 보면 노랗게 전맥질처럼 이 병자각이 쭉 밀려 온단 말이에요. 이게 빗물에 이제 흘러서 어떤 빗물에 튀겨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입이나 과실. 그러니까 이것을 겨울에 요거 병자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겨울에 석형합체로 이걸 덮어버려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황으로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해놓으면 아주 후기에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많잖아요. 미리미리 월동기 때 이 월동 병반을 없애는 거. 이런 의미로 월동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도생이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런 잎들 많이 보이죠. 이런 병반, 돌기병반 잎에 많이 보여요. 그럼 이게 돌기병반에서 나중에 이렇게 주사가 뻗고 보면 이게 이제 병반 이제에서 그 안에 그 포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안에 있던 포자들이 나뉘는 거거든요.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이
그 병반에 석회암제를 덮어서 이게 이런데 덮어서 이 병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시기에. 심한 잎들은 따주는 것도 좋아요. 다 따주는 것도 좋고.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손으로 딸 수는 없잖아요. 많이 보이면 어쨌든 전정하시면서 많이 따주고, 그다음에 기계유제로 석회암제로 도포를 시켜서 병관을 죽여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으로 가서.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선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월 중하순에 석회암제로 가는 방법. 한번 추가한다면 발화 전에 석회암제 한 번 더 들어가는 방법. 금년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이거 한 번 살펴는 방법, 뭐 이것도 얘기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죠? 수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더생이병하고 흑점병, 월동병만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깍지벌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방지를 못하더라도 한 번 후기에 여기 생육기 때 방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그죠? 한 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흑점병이나 더생이병은 지금 맞춰놓지 못하면 4월 하순 5월 달에 막기가 힘들다, 이게 막기가 힘들다. 그때 볼렉이나 이것만 갖고는 막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명적이고 과실에 직접 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도쟁이하고 흑점병의 방제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친환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참고하시고 이건 응애 방제 목적이라면 뭐 이렇게 고농도 필요 없다 이런 거고, 친환경에서 응애가 문제 안 되니까 깍지벌레로 가야 되는데 깍지벌레 가려면 고농도로 가야 돼. 고농도로 가려면 나무가 좋아야 돼. 수세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가림 쪽 조금 얘기할게요. 비가림 쪽. 금년도에 비가림 쪽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작년에 전체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이것은 어제 미생물제하고 천적 부화했어요? 벌써요? 왜 이렇게 빨라요? 전혀 예상 못했네, 저. 좀 더 빨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야, 총체벌레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생물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생물제. 깍지벌레는 어차피 천적 위주로 가고, 미생물제는 총체벌레나 이제 여기 가루이 이런 거. 가능하다면 노른제까지 좀 타겟을 하는데, 노른제는 사실은 아직 좀 어렵지만, 총체벌레는 가루이 쪽, 일부 깍지벌레까지 어쨌든 백감균이나 버티실륨이라는 균으로 어느 정도 밀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 중심에 넣고, 나방류가 나온 뭐 비티나 이제 그 선충, 비티균이나 선충을 가지고 신속하게 방제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한 겁니다.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깍지벌레류, 애가루 깍지벌레, 줄 애가루 깍지벌레는 요 깍지무당벌레, 그 다음에 이세리아는 무당벌레를 넣어서 이제 이 전체적 방제 체계를 가는 곳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약제의 문제, 약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기계유제하고 제충국, 루테는, 고삼, 뭐 여러 가지 독초 쪽으로 지금 대부분 그 비가림에서 방제 체계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거 위주죠. 요거하고 기계유제, 요걸 가지고 지금 비가림 방제 체계를 잡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천적에 대한 방제 효과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을 때 이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천적이나 미생물제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할 때는 일단 이 신경 독성을 갖고 있는 독초 위주로 다 빼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이 생태계 균형을 맞춘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쨌든 약재는 비신경 독성인 약재, 림제 같은 거, 림제라든지 곤충의 탈피 억제제 효과가 있는 그 식물성 살충제가 많아요. 림올 계통, 림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유지제는 천적이 투입돼서 정책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유지제가 그러니까 미리 천적이 활동하기 전에 살포를 한다든지 시즌 후기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냥 살포한다든지 천적이 활동할 때는 중지한다는 거예요. 그 식물독성 무조건 금지한다. 미생물하고 천적 위주로 이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익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뭐 약재별로 뭐 여러 가지 이게 제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깍지벌레 다 고독성이란 말이에요. 전부. 기계유제도 기계유제 같은 경우도 깍지 천정한테는 안 좋아요. 안 좋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미생물제, 물론 백광균도 천적한테 똑같이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백광균이 잘 정책하면 다른 해충 일부러 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큰 문제 안 된다 이거죠. 천적이 아니라 해충이네요. 해충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요 해충류에 대한 어떤 방제 효과는 동그라미 치면 좋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모는 뭐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다 천적에 유의하니까 사용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눈에 보이면 발로 알집을 수고해서 발로 비벼서 죽이지 말고 잘 모아놓자. 그럼 천적이 나온다. 천적이 나와요. 이거 그냥 알집을 그냥 이 봉지 통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럼 알집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무당벌레가 알을 안 놨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알이 많이 나져 있어요. 여기 갖다 그냥 놓으면 얘들이 안에서 알집 먹고 나중에 이렇게 무당벌레가 성충되고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집을 발로 비벼서 죽이지 말고 주머니 하나 갖고 다니면서 잘 모아서 다 모아다가 락앤락 통에 놓던 비닐봉지에 지퍼백에 넣어놓던 너무 습하면 조금 구멍 하나 뚫어주고요. 잘 보관하면 나중에 천적이 나온다. 그걸 다시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기주식물을 활용해서 베달리아 무당벌레를 사육을 시키자. 가수원 밖에 돈나무에 2세대 깍지벌레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돈나무가 있으면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이 안에 2세대 깍지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집을 수집에다가 이 돈나무가 있으면 갖다가 그냥 접종시키자는 뜻입니다. 돈나무에다가 하여튼 2세대 깍지벌레를 잔뜩 키우면 돼요. 키워놓으면 천적은 알아서 와서 번식하니까 나중에 잡아다가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도 2세대 깍지벌레가 잘 번식합니다. 로즈마리 같은 거에다가 2세대 깍지벌레 알집 따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저절로 새끼들이 나와서 여기서 커요. 그러면서 천적을 붙여서 증식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집에 있던 천적이 같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고구마 싹이에요. 고구마. 혹시 고구마 싹 나서 버리려는 분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절 주시든 아니면 뭐 두부 상자든 상자에다가 흙 부어서 이렇게 키우세요. 키워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감자 딱 나는 거 안 버리고 놓고 2세대 깍지벌레 알주머니 있으면 알주머니 따다가 거기다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2세대 깍지벌레가 자라요. 그래서 천적도 같이 여기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기유제나 이런 것도 써가지고 천적이 뭐 제거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다 넣어서 도입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딴 데 살 데가 없으니까. 메달리안 무당벌레는 넣어서 파는 데가 없어요. 우리 자체 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천적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부터 해요. 여기 로즈마리거든요. 로즈마리에 생긴 알주머니. 그러니까 집 주변에 화단이나 뭐 집 터에 로즈마리 심어놓고 여기에 열심히 이세리아 깍지벌레 키우면 되는 거예요. 천적이 저절로 오니까. 그리고 장미도 잘 거예요. 장미, 돈나무. 지금 알주머니가 있으면 눈에 잘 보이니까 계속 수집하면 돼요. 따다가 어디다 보관해두면 돼요. 그 천적을 늘려나가는 방법.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 방법. 고구마 싹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 지금 고구마 싹에 제가 지난번 누가 저한테 이태리 깍지벌레를 한 줄기 갖다 줘서 그때 2월달 아니 1월 아마 1월 중순인가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있길래 고구마 싹이 올려놨더니 지금 고구마 잎도 폈고 여기서 이세대 깍지벌레가 지금 붙어가지고 알집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웬만큼 고구마 싹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이세대 깍지벌레가. 그래서 이 고구마에서 이세대야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러시아 쪽인가 어디 저쪽 그 어디 논문에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고구마 밭에 이세대 깍지벌레가 문제가 됐다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니까 진짜 고구마에서 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훅 담고 그죠? 큰 통에 담고 훅 넣고 고구마 그냥 딱 나고 넣어놓으면 애들 입이 날 거 아니에요. 위에는 적당히 덮고 망사를 해주면 더 좋아요. 공기가 통하게. 배달의 무당벌레 한 마리 500원씩 팔거든요. 진짜예요. 거짓말입니다. 무당벌레 한 마리 500원입니다. 그 다음 귤 애가루 깍지벌레는 깍지무당벌레. 어쨌든 뭐 방제 체계에 이렇게 가지만 천적을 어떻게 유지시켜야 될 거냐. 작년에 페페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물론 페페는 이거죠. 페페 같은 경우는 가루깍지벌레류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적종한 곳은 귤 애가루깍지벌레는 페페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번식이 안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일반 귤 애가루깍지벌레가 아닌 귤 가루깍지벌레나 그냥 일반 그냥 가루깍지벌레를 페페나 선인장, 귤 가루깍지벌레는 선인장에도 자라거든요. 선인장 이런 데다 키울 수 있어요. 귤 애가루깍지벌레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루깍지벌레, 귤 가루깍지벌레. 그럼 선인장에 키워서 여기에 깍지무당벌레를 우리가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육할 수가 있다.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감자 싹입니다. 감자 싹. 지금쯤이면 감자 싹 나는 것도 안 나오나요? 댁에서? 감자 싹 나는 거 버리려고 두신 곳이 없어요. 감자 싹.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주세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감자 싹에 지금 깍지벌레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요것이 귤 가루깍지벌레인데요. 귤 애 가루깍지벌레 아니라 귤 가루깍지벌레는 감자 싹에서 잘 커요. 잘 번식합니다. 감자에서. 그리고 앞에서 있던 고구마에도 많이 붙더라고요. 같이 놔두니까 고구마에도 가고 감자에도 가고. 그럼 이것을 어쨌든 아까 큰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어놓고 계속 이것을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요 깍지벌레를 이거 뭐 전분시켜 놓으면 어쨌든 여기 증식이 일어날 겁니다. 성충 나오면 뭐 일부 계속 농장에다가 갖다가 방사하는 쪽으로 이런 방법들.
천적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아까 그 메달리아 무당벌레랑 똑같은 방법으로. 어쨌든 감자 혹시 땅나는 곳은 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땅에다 모래 깔고 올려놓으시든 아무튼 키우고 계시면 나중에 깍지벌레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비가림 쪽에서는 어쨌든 미생물제하고 천적을 중심에 놓고 가는데 천적은 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면서 유식히 갈 수 있게, 그래서 이급할 때 쓸 수 있게 이런 체계로 좀 가야겠다 듭니다. 지금 뭐 친환경 자재 사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직접 제작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훨씬 절감되니까 비싸잖아요. 그 친환경 자재 특히 그 독초 위주로 만든 것들 보면 한 병에 뭐 2만 원 뭐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서 방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하고요. 어쨌든 금년도 이렇게 빠르다니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움직여야겠어요. 그리고 알주머니 따가지고 시간 되시면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갖다가 쓰게. 저 이세대 깍지벌레 이제 버리지 마시고 하루 한 가서 한 두세 시간만 잡으면 한 봉다리 잡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알주머니. 그럼 방제에서 좋고 천적 수집에서 좋고 일석이조잖아요. 다시 사육해서 넣으니까 일석삼조가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재배적 방제, 물리적 방제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질문 몇 개만. 앞에 보면 앞에 보면. 저기요, 그 깍지벌레 기계유를 뿌리게 되면 그 무당벌레가 죽는다는 게 죽죠. 기계유가 쓰기가 네. 그 농도를 얼마 정도면은 안 죽을 농도는 뭐? 근데 이제 깍지벌레 잡으려면 아까 뭐 60배 이하인데 60배 이하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배나 120배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천적의 깍지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면 200배, 300배는 어떻게 됩니까? 200배나 300배는 깍지벌레 벌 효과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깍지벌레는 안 죽고 무당벌레는 어떻습니까? 무당벌레도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약충 같은 경우, 여기 애벌레, 그러니까 유충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수 있어요. 무당벌레도. 이제 부화해서 이제 어린 새끼들은. 그래서 그게 진짜 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잖아. 모순. 그 칼 방패하고 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쓰자니 이게 죽고, 이걸 쓰자니 이게 죽고. 그러니까 깍지벌레를 잡으려고 기계를 쓰면 천적이 죽고, 천적을 살리자니 깍지벌레가 번성할 것 같고. 근데 이 균형을 맞추면 어쨌든 간에 천적에 의해서 깍지벌레는 조절이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맞출 거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라봉을 좀 딴 자리에 아까 이세리아가 많으니 물로 해서 말이죠. 물로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방법을 써봤어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다시 올라오나요? 어쨌든 RGB 땅에 떨어지면 새끼는 부화해서 기어 올라가요. 네, RGB 죽지 않는 한 애들 이동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쨌든 물론 이제 떨어져서 사망률은 좀 증가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0% 이상은 그냥 다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손으로 따서 통에 넣는 게 비벼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천적도 같이 죽이니까 아까우니까 이왕이면 따서 키우자 이거예요. 따서 키우자. 비벼 죽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천적도 같이 죽이는 거지. 그것들을 너무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충 아까 그 알집에서 나와서 막 정찰할 때는 120배 내지 150배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깍지벌레를. 네. 근데 뚜껑 있는 성충이나 이제 좀
자란 거 이걸 잡으려면 60배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60배는 못 쓰니까 아래에서 부호하는 약중을 타겟으로 120에서 150배로 가는 전략으로 가시라는 뜻이에요. 유황합제도 그 정도 120, 150배.